제가 대구는 연구가 전혀 없어서 사실은 뭐 올 일이 전혀 없었는데요.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할 주제는 제가 그 강의 자료를 드렸는데요. 아마 다 갖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쭉 보시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실판에 표기를 하면서 또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헨리 조지를 들어보신 분이 얼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양반은 경제학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마이너한 분이에요. 여기서 여러 선생님들 계시는데 경제학 전공하신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려주지는 이제 미국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소개가 좀 있습니다만은 정규 교육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이. 대학은 고사하고 정규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워낙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지금 말로 따지면 이제 흑수저보다 더한 아주 가난한 집안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근데 정말 대단한 게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을 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이제 기본적인 경지를 개척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다 지금 여기 아마 예수님 믿는 신도실 텐데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헨리 조지가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 사람이 이제 토지 문제에 그렇게 집중했던 것. 토지라고 하는 게 여기도 설명했습니다만 저희 땅만 있는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지 않은 모든 천연 자원, 그다음 환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토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그리고 그 가치를 왜 공유해야 된다고 주장했냐고 하면 결국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는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선물인데 그걸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이 사유했다고 해서 그 가치를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안 맞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걸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 사람이 이제 논증을 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아무튼 대학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이기도 했고, 또 이제 이 경제학의 역사를 보면, 경제학설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토지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간과가 됩니다. 간과가 돼서 지금도 보면은 토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대학에서 잘 안 가르쳐요. 그거를 가르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는 그냥 자본의 하나로만 그냥 취급을 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살면서 너무 잘 체감하는 거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토지 포함해서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을 얼마나 가르는가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경제학에서는 그걸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대체로 그렇고요. 우리가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 페이지 보시면 대한민국이 중요하니까 대한민국 보십시오. 부동산 문제의 역사적 기원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입니다. 농지개혁을 잘해서 출발은 굉장히 평등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토지 소유 평등도하고 그 다음에 1960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인데요. 이걸 보면 토지 소유 평등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죠. 보십시오. 여기 지금 빨간 걸로 표시된 게 이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죠. 이게 타이완이 우리보다 좀 더 높네요. 가장 높은 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중국, 차이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팬도 그렇고요. 타일랜드도 그런데 이게 아무튼 토지 소유 평등도와 경제 성장과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데 대한민국이 출발은 굉장히 평등했는데 농지 개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혁을 통해서 굉장히 평등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지대추구 사회가 돼버렸죠. 지금은 부동산 공화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 개혁 관련된 농지 개혁법은 1949년에 통과됐는데요. 근데 그게 집행된 건 이제 한국 전쟁 발발하기 3개월 전에 정말 극적으로 단행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적화를 모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랬던 나라가 이제 지금 몇 년입니까? 굉장히 많이 지났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굉장히 이제 한 70년 된 거죠. 지금 그쯤 됐는데 완전히 부동산 공화국이 된 이런 형국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소득이 초래하는 소득 불평등을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2015년에 발생한 게 482조 원, 뭐 상상을 초월하죠. GDP의 30%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더 나쁜 거는 토지 소유 편중도인데 보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법인은 더 심합니다. 법인은 더 심한데 토지 소유 편중도가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지주제 사회로 돌아간 거죠.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러니까 농지 개혁을 통해서 지주 계급이 소멸하고 완전히 자영농, 자장농의 나라로 대한민국이 출발했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다시 지주제 사회로 다시 돌아갔다, 회귀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500조 원 가까운 이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무튼 뭐 이게 GDP 비교해서 토지 자산의 비율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보시면 이 세금은 너무 조금 걷죠. 그렇죠?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보세요. 저희가 보면 뭐 너무 낮습니다. 예,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동차세도 보유세죠. 그렇죠? 자동차 갖고 있으면 세금 내야 되는 데는 보유세입니다. 자동차세보다 부동산 관련된 보유세가 더 낫다. 뭐 재산세가 뭐 이런 얘기가 뭐 있을 정도예요. 예. 자, 그리고 뭐 역대 정부들 얘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뭐 OECD 국가의 보유세 부과 현황 뭐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이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토지의 특수성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모두에도 설명드렸지만 토지라고 하는 게 천연 자원하고 환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죠. 천부성. 이거 누구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토지는. 그리고 이제 공공성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고정돼 있죠.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도 고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전통적인 의미의 토지로 생각해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위치죠. 위치, 로케이션입니다. 그렇죠? 강남에 있는 땅 한 평하고 시골에 있는 상가 노지에 있는 땅 한 평하고 똑같은 한 평인데 같은 한 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영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토지는 사라지지 않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증가합니다. 이게 다른 재화랑 다르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되죠. 모든 재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감가상각됩니다. 그렇죠? 건물. 근데 토지는 안 그래요. 토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죠. 유일한 재화입니다. 사실상 이게. 자, 그리고 이제 헨리 조지는 누구인가 제가 모두에서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저서가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이 가장 유명하죠. 그 밖에도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근데 헨리 조지는 9페이지인데요. 자유시장 경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옹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람은 자유지상주의자, 리버테리안으로까지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를 무슨 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웃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보기에 이 그 지대만 제대로 환수하면 아주 가장 그 효율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경제 체제라고 봤어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그 헨리 조지를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그건 무식해서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러니까 뭐 그 뒤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헨리 조지를 높게 평가를 하죠. 예. 보면 뭐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자가 아니잖아요, 다 보면. 노벨 경제학상 타고 막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헨리 조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헨리 조지 사상을 많이 받아들였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헨리 조지의 경제 이론이 있는데요. 헨리 조지 경제 이론은 보시면 좀 어려워요. 어렵고 내용 뭐 다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실 필요도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헨리 조지가 분배 이론, 굉장히 분배 이론에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주기적으로 불황이 있어요. 그렇죠? 경기 순환을 하거든요. 자본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근데 이 불황의 원인, 더 나아가서 공황의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있는데 헨리 조지는 그걸 이제 토지 투기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 토지 투기, 그 다음에 토지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이게 이제 나중에 금융이나 건축 토건 부문 이것과 결합하면서 공황이나 불황이 일어난다고 봤고요. 그래서 헨리 조지의 학문적인 업적은 분배 이론과 공황 이론으로 보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뭐 이 사람 얘기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틀린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이게 경제 학설사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굉장히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전주의 경제학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에 아담 스미스 이름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뭐, 보이지 않는 손. 예, 인비저블 핸드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름도 아담이에요. 경제학의 창시자니까 아담인데,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 이 사람부터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쉽게 말하자면 지금의 경제학, 학문으로서의 경제학, 이걸 이제 사실상 만든 사람이죠. 아담 스미스가. 이게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르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무역 이론에서 비교 이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유명한 이론이죠. 비교 이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차액지대설 이런 걸 얘기한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체로 고전주의 경제학파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생산의 3요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 잘 아시죠? 생산의 3요소 얘기는 다 아시죠? 네, 생산의 3요소가 뭡니까? 토지, 자본, 노동이죠. 그쵸? 이게 생산 요소예요. 생산의 3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용한 대가로 이걸 이제 제공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쵸?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로 받죠? 지대입니다. 지대. 그쵸? 렌트라고 하는 거죠. 자본은 뭐로 받죠? 이윤이죠. 이윤입니다. 헨리 조지는 이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자로. 근데 하여튼 뭐 경제학에서는 이윤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노동은 뭡니까? 임금이죠. 임금. 이게 이제 생산 요소고 요소 제공에 대한 대가예요. 그렇죠?
이건 이제 기본이죠.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만들어낸, 창안을 낸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계급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 계급으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지주죠, 지주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주입니다.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자본가입니다, 자본가. 예, 자본가. 그 다음에 노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죠?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노동자입니다. 이거는 뭐 사회주의 사상 이런 거랑 상관없고요. 아담 스미스나 이 고전주의 경제학파가 만들어낸 거예요. 예, 경제학의 그냥 아주 기본이죠, 기본.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가치의 생산이라고 할 때 자본이나 노동의 역할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생산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자본가와 노동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산 요소를 시장에 내놓고 그 생산에 기여를 하고요. 가치의 생산에 기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간다는 겁니다. 이윤하고 임금 형식으로. 정당하다고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지주는 아닌 거예요. 지주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토지를 갖고만 있는데 소유만 하는데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얘네들은 지대로 가져갈까라고 굉장히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주 계급을 정말 싫어했어요. 싫어했고 지주들을 일종의 약탈자로 봤어요. 그러니까 지주가 가져가는 지대를 일종의 합법적인 약탈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지주 계급을 거의 저주하다시피 했어요. 네, 저주하다시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게 되셨죠? 이거 쉬운 거죠. 자, 근데 이게 고전주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제 급진적이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잘 아시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입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이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우파죠, 우파. 그쵸?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아주 뛰어난 학자가 있으면 그 사람 가지고 이제 온갖 해석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헤겔 같은 사람 있으면 헤겔이 우파, 좌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가지치고 이러는데 이 고전주의 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워낙 거대한 학문적인 뿌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양한 분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전주의 경제학이 너무 불온해, 너무 급진적이야 해서 나온 게 이제 신고전주의 경제학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게 너무 보수적이다. 그리고 너무 체제 내화적이다 해서 나온 게 잘 아시는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입니다. 마르크스 경제학이죠. 마르크스 경제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라진 거예요. 좌와 우에서 나온 거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뭐 이제 이렇게 분화되는 건 좋은데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오면 일단 계급이라는 용어가 사라져요. 계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는 계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급이라는 게 그게 뭐 사회주의, 빨갱이가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본래 고전주의 경제학파에서는 그냥 생산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계급으로 분류를 했던 겁니다. 그냥. 근데 이제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그게 사라지죠. 사라지고 어떻게 나오죠?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됩니다. 계급 없어지고요. 생산자와 소비자로 보죠. 자,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고전주의 경제학자들만 하더라도 어떤 가치를 재는 척도를 거기에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 시간이 투입되느냐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노동가치설이라는 거잖아요. 노동가치설이라는 겁니다. 이 노동가치설도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고전주의 경제학파가 만들어낸 거를 마르크스가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저렇게 발전시킨 것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마르크스도 그렇고 또 이제 헨리 조지도 그렇고 다 원류는 고전주의 경제학파에 다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제 헤아릴 세 가지 없잖아요. 똑같은 거고요.
자, 그 신고전제 경제학에 오면은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누고요. 그리고 어떤 그 가치의 척도를 시간, 그 노동, 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 투입한 노동 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효용이라고 하는 걸로 보죠. 효용이라고 하는 게 주관적인 만족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 효용 최강의 법칙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고전제 경제학으로 들어오면 그 계급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고요. 계급이 생산자, 소비자로 이렇게 환원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의 3요소 이런 얘기 잘 안 씁니다. 안 써요. 그냥 그 생산, 소비 뭐 이런 말만 많이 쓰고요. 수요, 공급 이렇게 많은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 가치선 이런 얘기 잘 안 하고요. 효용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환원이 됩니다. 굉장히 달라지죠. 자, 근데 마르크스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토지라고 하는 게 사라지죠. 토지가 사라져요, 사실상. 토지가 사라지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자본하고 그냥 노동으로 보통 많이 이렇게 분해하는데 생산 요소를. 근데 토지가 자본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그전에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생산 요소였잖아요. 근데 이게 신고전제 경제학으로 들어오면서는 그냥 독립적인 지위를 상실하고요. 그냥 그 자본의 일부로 그냥 그렇게 봅니다. 자, 마르크스 경제학은 어떠냐? 마르크스 경제학도 비슷한데 마르크스도 토지를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요. 자본의 일부로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시고. 자, 그러면 이제 헨리 조지는 어디쯤 위치하고 있느냐? 헨리 조지는 마르크스와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우세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와 헨리 조지는 문제의식은 굉장히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도대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미중유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인류가. 그래서 산업혁명 때문에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약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그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너무 부자가 되는데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5살 먹은 애가 탄광에서 일했어요. 지금 상상이 안 가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동 노동이 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동 노동 불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5살짜리가 탄광에서 일하면 걔가 몇 살 살겠어요. 금방 죽는 거죠, 그냥 금방.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동일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많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저게 도대체 인간의 삶인가?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존엄해야 되는데 존엄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나 마르크스의 문제의식은 완전히 동일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의식은 동일한데 진단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왜 그러냐고 봤냐면 이 사람은 노동과 자본의 이제 어떤 적대적인 모순으로 본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이거는 자본이 노동력이죠. 정확히 말하면 노동력이라는 겁니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이죠. 상품. 마르크스가 볼 때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자본가가 시장에서 구입을 하는데 언제나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언제나였어요. 언제나 그 노동이 생산하는 것보다 덜 준다는 거예요. 임금을. 언제나. 그러니까 임금을 정말 저 사람은 많이 줘. 저 자본가처럼 보여도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본가가 그 유명한 잉여가치라고 하는 걸 가져간다는 겁니다. 잉여가치. 이게 이제 서플러스 밸류죠. 서플러스 밸류라고 해서 잉여가치라고 하는 건데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잉여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마르크스 경제학은 마르크스는 뭐 이 사람도 이제 전방위적인 지식인이었으니까 뭐 모든 부문에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를 했는데 마르크스의 사상이 가장 중요한 건 경제학이에요. 경제학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잉여가치론입니다.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말했던 거는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자본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걸 상품으로 구입을 하는데 얘가 생산하는 가치보다 항상 적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잉여가치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너무 불이한 거죠. 부정의하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어떻게 봤냐면 이거 임노동 관계, 그러니까 노동력의 상품으로 되는 거를 없애야 된다고 본 거예요. 마르크스는. 근데 거기까지만 말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더 나가진 않았어요. 예. 마르크스가 보통 이제 뭐 사회주의 얘기하는데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의 어떤 구체적인 그 설계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열심히 분석하다 죽었어요. 이 사람은. 자, 그런데 헨리 조지는 어떻게 봤냐면 그렇게 안 봤어요. 헨리 조지는 이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이 사람은 계승을 합니다. 계승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담 스미스도 그렇고 데이비드 리카르도도 그렇고 존 스튜어트 밀도 그랬는데 다 이 지주들이 이 생산에 기여를 안 해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주들이 가져가는 지대는 이 자본가랑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라고 이 사람 좀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이제 계승합니다. 헨리 조지는. 그래서 헨리 조지는 완전히 다르죠. 마르크스랑. 마르크스는 노동과 자본 간의 모순으로 봤잖아요. 근데 헨리 조지는 안 그랬다니까요. 헨리 조지는 노동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의 역할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기여한다고 본 거예요. 근데 헨리 조지가 보기에 문제는 뭐냐면 지주들이 가져가는 지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식을 고전파 경제학, 고전주의 경제학파 문제의식을 헨리 조지는 받아들여서 이 지대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임대료죠, 임대료, 여러분. 임대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임대료를, 다 세금으로 환수를 하면, 그걸 이제 지대세 이렇게 말을 해요. 지대세. 지대세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굉장히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봤어요. 분배 상태도 아주 개선되고. 왜냐하면 지주가 임금으로 가져갈 걸 뺏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윤과 임금이 혹시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 지대의 사유제 하에서 일어나는 이제 경제의 낭비, 비효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개선된다고 본 겁니다. 헨리 조지는요. 그래서 헨리 조지는 이 지대를 세금으로 걷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세금은 다 없애자는 거였어요. 토지 단일세라는 말을 하는데요. 토지 단일세, 싱글 텍스란 말입니다. 싱글 텍스. 그러니까 다른 세금 다 없애고요. 이 지대세만 남기자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헨리 조지는 미국 사람인데요. 이 당시에는 지금 보면 좀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헨리 조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인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마르크스랑 저는 이제 마르크스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잉여가치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근데 아무튼 마르크스는 자본이 문제라고 본 거예요. 자본이. 그 자본이 노동한테 항상 뺏어가는 잉여가치를 없애야 된다고 본 거고, 그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의 임노동 관계를 없애야 된다고 본 거고요. 근데 헨리 조지는 그렇게 안 본 거죠. 이 토지, 지주, 지대가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세금으로 환수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거죠.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예. 자, 그래서요, 그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불황이론, 헨리 조지 불황이론은 2008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불황이 올 거, 사실은 공황이죠, 공황. 예, 불황이라기보다는 이제, 불황은 보통 이제 리세션 이렇게 말하고, 이제 불황은 리세션이라고 말하고, 공황은 이제 디프레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1929년에 대공황 있었잖아요. 예,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거의 이제 파멸로 이끌 뻔한 1929년에 대공황에 필적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기억조차도 희미하실 텐데,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당시 이제 그 금융 공황이었죠. 그거는 사실 지금은 뭐 10년 돼서 뭐 잘 기억도 가물가물하신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실은 위기였고 근데 이제 1929년에 대공황의 경험이 있어서 그 2008년 이후에는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그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죠. 예,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자 기준금리를 굉장히 낮추죠.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심지어는 그 시장이 갖고 있는 국채를 막 매입을 해요. 중앙은행들은 돈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냥. 그쵸? 발권력 있으니까 막 찍어내서 국채를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 이제 돈을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아시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사실 기준금리 낮추고 이런 건 많이 해봤는데 그동안에 양적 완화 같은 건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2008년에 그걸 해서 뭐 아무튼 지금 현상적으로는 약간 벗어난 느낌이 있죠. 예, 대공황 그 금융공황에서 좀 벗어난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 원인이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게 그 뭐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금융화가 발전된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금융 자본주의죠, 사실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런저런 증권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데 그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그 서브가 뭐예요? 그 비우량이라는 거잖아요. 비우량 저기한테도 소비자들한테도 막 대출을 막 해준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절대 대출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대출을 막 해서 막 모기지를 막 발행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2차로 그 증권화를 또 했어요. 근데 그 규모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게 그 근간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어느 순간에 정치하다가 꺼지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거기에 기반했던 증권들이 다 같이 무너진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고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워낙 크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 2008년에 금융공황 이걸 설명하는 데는 뭐 그 헨리 조지의 공황 이론이 좀 근사하다. 예,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대개혁 추진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실 거여서 제가 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토지에 부과하는 보유세가 가장 좋은 세금이다. 이제 라는 얘기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뭐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건 그 모든 조세학자들, 경제학자들이 다 이제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세금, 나쁜 세금을 그 구분 짓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뭐 중립성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충족시키는 세금이 토지 보유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게 그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정부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정부 역할을. 그러니까 시장에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그 리버테리언들, 이제 시장 근본주의자들은 심지어 이제 군대도 그냥 시장에 맡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심지어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근데 이 프리드먼은 세금도 정말 싫어하죠. 정부를 싫어하니까 세금도 싫어하겠죠. 근데 이 사람도 이 보유세가 가장 덜 나쁜 세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금은 다 나쁜데 보유세가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좋은 세금이라는 뜻인 거죠. 콧구멍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헨리 조지에게 지금 씌워져 있는 어떤 오해 같은 게 있죠. 헨리 조지가 토지 몰수를 주장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몰수 주장하지 않았고요. 몰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보유세 내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유재산제 그리고 자유경쟁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근간이잖아요. 그걸 가장 강하게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옹호하고 시장 경제가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저 지대만 세금으로 환수를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정의롭다고 봤어요. 이 사람은. 네. 자, 그리고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 뭐 지금 세제 관련된 얘기가 좀 있는데 16페이지나 이런 건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그 남기업 소장이 와서 굉장히 그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그 18페이지 보시면 개헌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토지공개념 개헌안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만든 거여서 개헌안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토지공개념 관련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해서 조금 아는데 그 지금 최근에 토지 공개념 관련해서 뭐 이제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든다 막 이런 막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대한민국 헌법은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그래서 그 존엄함이 구현되어야 해요. 그게 국가의 의무죠.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거 때 투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법치국가되고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존엄성이 구현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사회국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원리 중에 지향해야 될 원리 중에 하나가 사회국가 원리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국가라고 하는 걸 지향합니다.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다르죠. 사회국가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사회국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하는 국가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대의 모든 나라가 사실은 사회국가를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라고 해도 거기 헌법들을 보세요. 다 사회국가 원리가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실제로 얼마나 그럼 현실 속에서 구현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선진국들, 저는 대한민국도 사실 선진국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선진국들은 이 사회국가 원리에 좀 충실한 나라들인 거죠. 그래서 사회국가는 뭐냐? 그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할 것을 국가의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글씨 잘 못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하는 국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그냥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존엄이에요, 존엄.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 거기로 귀결이 돼요. 인간의 존엄으로. 자, 그리고 이 사회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는 거예요. 예. 자, 사회국가 원리를 구현하는데 여러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쵸? 경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한테. 근데 그걸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이것도 사회주의적 아닙니다. 사회적이에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고 하는데요. 사회국가 원리에서 나오는 게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사유재산제를 보장을 하죠. 예, 보장을 하고, 자유경쟁을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간이에요, 근간. 그러니까 그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는데, 근데 그것만 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정의나 사회복지나 내지는 경제 민주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에 일정한 정도의 조정,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예요. 그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국가라고 하는 지고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예, 여기서 파생되는 질서예요. 예. 그것이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입니다. 이걸 뭐 혼합경제라고도 말도 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은 이제 약간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계획을 한다거나,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때로는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제한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다 가능하냐라고 할 때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그 재산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재산권이라고 할 때 재산권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보면 재산권도 법률에 의해서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문 한번 지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그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도 그건 안 바뀌었어요. 그건 그대로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법률은 어디서 만드나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듭니다. 거기서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재산권을. 법률에 의해서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자, 그리고 그 재산권의 행사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 재산권의 내용과 범위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잖아요. 자, 그러면 그 행사는, 그렇게 정해진 재산권의 행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헌법을 보시면. 그런 게 다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구속성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라는 건요. 그거는 그냥 헌법적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헌법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 재산권의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재산권에 비해서 토지라고 하는 게 이제 워낙 그 속성이나 아까 살폈지 않습니까? 그 속성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재산권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사회주의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국유와 이런 거랑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 체계에 내에 있는 개념이고요. 이걸 그냥 요번에 명문화한 것 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토지 국유와 뭐 무상몰수 이런 거랑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토지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재산권에 비해서 그 속성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훨씬 심대하기 때문에 이 공공복리 적합 의무가 훨씬 더 높게 요구된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이게 뭐 무상몰수나 국유화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굉장히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요.
근데 그럼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굳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도, 지금 대한민국 헌법 한번 보시면 이게 87년 헌법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87년 헌법이라고 합니다. 87년 헌법. 87년 헌법.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의 아들이죠. 우리 헌법은. 그러니까 이때 개정되고 나서 30년 동안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확히 말하면 육공화국 체제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를 육공화국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노태우 정부지만 사실은 육공화국 헌법인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이때 헌법이 개정되고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87년 헌법 보시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없어요, 보면. 없고 122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유추하는 거예요. 유추하고 해석하는 거죠. 해석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토지 공개념의 정신을 지지했습니다. 여러 결정을 통해서. 그린벨트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린벨트 같은 건 굉장히 난폭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이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어떤 지역 딱 묶어놔서 여기는 개발 못해, 처분도 못해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재산권의 제한이에요. 근데 그거 일관되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한 이유는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바라는, 아까 말하는 이제 헨리 조지가 지대를 과표로 해서 세금을 걷자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지나치게 과격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 거는 이 보유세를 높이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토지 보유세를. 근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분명히 이제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이 될 겁니다. 당연히. 최근에 그 기사 보셨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 관련해서 벌써 지금 헌법소원 하고 있거든요? 네, 헌법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당연히 합헌 결정 나올 텐데, 그러나 아무튼 이제 결국엔 중요한 거는 이게 세금이에요, 세금. 텍스입니다, 텍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소유권을 뺏거나 이건 불가능하고 맞지도 않고요. 해서 결국에는 세금의 형식으로 이 개인이 가져가는 지대를 공공이 가져가야 될 텐데 그건 결국에는 세금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세금 관련해서 의회가 결국에는 법률로 이걸 해야 될 텐데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심사를 해야 됩니다. 사법심사를 하는데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헌법 안에 명문의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토지 공개념이라고.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그냥 이게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세금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결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규제는 안 그래요. 근데 세금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유독 엄격해요. 그래서 이번에 명문화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세금 관련해서 토지 재산권을 관련하는 입법, 특별히 세금 관련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과거보다는 좀 전향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번 토지공개념 개헌은 없었던 걸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 전에 해석을 통해서 확립됐던 토지공개념을 명문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금 관련된 그 이슈가 불거질 때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전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헌법에 만든 것이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헨리 조지랑 지대개혁 관련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학자도 아니고 해서 여러분들도 현실의 문제가 가장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실이 또 중요하고 우리의 미래가 중요하니까 역대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짧게 해보고요. 도대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은 왜 이렇게 올랐나 이것도 한번 앞으로도 오를 거냐 어디 사야 되냐 사실은 이게 관심이 많았을 텐데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뭐 짧게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1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 이 표를 보시면 이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실 이제 이정우 선생님께서 만드신 표인데요. 그 역대 정부들의 어떤 성적표가 여기 보시면 통계로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뭐 부동산 공화국 내지는 뭐 이제 부동산 인질 사회, 지대추구 사회 이렇게 규정한다고 할 때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사람이 누구냐? 이제 당연히 단연 박정희입니다. 박정희는 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18년 동안 집권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연평균 집가상승률을 한번 보십시오. 단연 박정희 때 제일 높고요. 생산소득하고 불로소득하고 이제 나눈 건데 뭐 다른 정부가 감히 뭐 그 추격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박정희 정부 때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어떤 경로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작에서 보면 경로 우전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경로를 처음에 설계를 하고 세팅을 할 때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경로를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그 경로대로 가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그 경로 우전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 박정희 때 만들어 놓은 어떤 투기공화국? 이런 경로가 지금 계속 그냥 굴러가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승만 정부 한번 보시죠.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잘했죠. 잘했습니다. 농지개혁,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먼저 했죠. 우리보다 앞서서. 근데 이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우리는 이제 북한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북한은 이제 무상몰수, 그 다음에 무상분배죠. 분배. 그리고 토지입니다. 남한은 다르죠, 두 개가. 이게 북한이에요. 북한이고 사우스 코리아인데. 북한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토지 개혁을 합니다. 토지 개혁을. 그때 방식이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인데 이것만 놓고 보면 북한이 더 남한보다 우월한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분배를 하긴 했는데 세금을 무지하게 걷어갔어요. 북한이 정부에서. 그 세율이 무지하게 높았습니다. 분배해준 다음에 무상으로 분배를 해줬는데 그 다음에 정부에서 걷어간 세금이 무지하게 높았어요. 근데 남한은 안 그랬죠. 남한은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농지개혁을 했는데 이게 차이를 아시겠죠? 북한은 모든 토지에 다 했어요. 남한은 모든 토지에 한 게 아니라 농지에만 했어요. 근데 농지가 대부분이긴 했겠죠. 당시에. 근데 남한은 49년에 의회에서 농지개혁법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다행히 진짜 한국전쟁 발발하기 3개월 전에 분배가 집행이 돼요. 정말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저는 대한민국을 이제 적화해서 이제 구한 내부적 요인으로 일단 농지개혁을 꼽고요. 가장 강력하게는 당시에 이제 국민들 대부분이 농민이었잖아요. 농민들이 자기 땅이 생긴 거 아닙니까? 자영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한국전쟁 벌어질 때 보면
북한 지도부에서 전쟁을 결심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박헌영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남한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박헌영이 이제 본래 김일성하고 박헌영은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력이나 나이나 뭐 학문적인 수준이나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지지 기반이 다 남한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남로당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이제 소련 정부에 이제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당시에 이제 박헌영이 남침에 훨씬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헌영이 이제 보면 호언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려가면 남한의 인민들이 봉기할 거다.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런 게 실제로 기록으로 나오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제 미국이 개입하고 이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이제 저기로 쫓겨가잖아요. 압록강 쪽으로. 그쵸? 그때 보면 둘이 막 싸워요. 김일성하고 박헌영이 막 싸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너 박헌영 보고, 나이도 많은데 박헌영이 훨씬 많거든요. 박헌영 보고 이제 너 우리 저기 군대 내려가면 남한의 인민들이 봉기한다고 하더니 봉기는 무슨 봉기를 하냐. 거짓말하지 마라. 박헌영이 이제 막 그거 가지고 둘이 싸우거든요. 자, 왜 봉기를 안 했을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제 남한 내에서 남로당이나 좌익 계열이 다 소멸된 이유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것도 있지만 농지개혁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자익계 생겼고, 그래서 하여튼 농지개혁이 적화를 막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역시 이제 남한 국군 내에서 단행된 숙군. 그러니까 특별히 48년에 있었던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기화로 해서 국군 내에 침투한 좌파 내지는 남로당 계열에 대한 굉장히 무자비한 숙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군 내부에 있었던 좌파 계열이 다 이제 숙청이 되죠. 한 1,500명 정도 다 쳐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숙군이 안 일어나고 만약에 남침이 일어났다고 하면 남한군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와야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남한의 적화를 막은 두 가지 요인은 농지개혁과 숙군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자, 근데 이 농지개혁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적화를 막은 것도 있는데 유상물수 유상분배 방식인데요. 이게 지주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방식이었어요. 지주들한테.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5년 동안 소출의 연 3할입니다. 3할을 정부에 납부를 하면 그 땅이 자익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세 정보, 3정보가 이제 한계였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장농이죠. 소장농이 지주들한테 갖다 바치는 게 한 연 5할이 넘었거든요. 자기 소출의 5할이 넘었고 6할 넘는 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할은 되게 경미한 거죠. 그것도 5년만 납부하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주들한테는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몰수하면서 지가증권이라는 거죠. 지가증권이라는 건데 이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증권을 주는 거예요. 지주들한테. 근데 문제가 뭐냐? 지가증권을 줬는데 곧이어서 한국전쟁이 발발했잖아요.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게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가증권 가격이 폭락을 해요. 폭락을 하고 지주들은 아무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걸 깡을 한 거예요. 할인해서 막 팔아요, 싸게. 그래 헌금 있어야 뭐 쌀을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지가증권 가격이 심지어 10분의 1까지 폭락하는 데가 있었다고 해요. 예.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남한 내에 있었던 지주계급이 소멸해버립니다. 사실상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거는 세계사에 있어서도 하나의 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할 것 없이 지주계급이 근대화할 때, 산업화하고 이럴 때 가장 강력하게 저항을 해요. 그 계급이. 또 가장 힘이 세니까.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제3세계 국가들이 되게 보면은 산업화에 실패하잖아요. 지금도 잘 못하고 있고. 남미나 이런 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얼마나 땅이 넓고 비옥하고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도 지주계급 여전히 온전하거든요. 예.
실패해서 그런 거죠. 토지 개혁이 실패해서 그런 거죠. 근데 남한은 이제 농지 개혁을 통해서 지주 계급이 소멸합니다. 소멸하고 이러면서 국가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의지를 갖고 경제 건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한의 농지 개혁은 뭐 이제 그런 효과까지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승만 정부가 근데 아무튼 대한민국에 쏟아진 축복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출발이 그냥 평등하게 돼버린 거예요. 예. 거의 모든 사람이 자영농 상태에서 출발한 거니까 자기 땅 있고 그럼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축하고 필사적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또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죠. 남한이 그 경제 성장하는데 미국이 굉장히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맞물리면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그 사회 경제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출발이 완전히 평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박정희 정부가 있는데요. 박정희 정부는 그냥 제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재 보시면 부동산 불패 신화의 등장, 그 다음에 토건국가 시스템의 구축, 지대추구 사회의 성립, 뭐 이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대한민국이 박정희가 만든 레일을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남 개발이 이때 된 거잖아요. 그쵸?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이러면서 제3한강교, 혜은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제3한강교 밑을 흘러간다고. 근데 제3한강교가 경부고속도로 만들면서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강남이 당시에 보시면 알겠지만 최초의 계획도시였어요. 대한민국에서. 그쵸? 강남은 평지고 지금도 가보시면 강남이 여기 수성구가 대구의 강남이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서울의 강남을 가보시면 도로가 반듯반듯해요.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대고 쭉쭉 그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평지니까. 그렇게 해서 최초의 계획도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온갖 인프라가 다 깔려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리고 그 인프라가 한번 깔리니까 경로 우전성 때문에 인프라가 더 집적된 겁니다. 그 강남에 한번 그 지하철 이렇게 노선도 한번 쫙 펼쳐보세요. 강남이 얼마나 거미줄처럼 촘촘한가. 걸어가도 되는데 여기 있어요. 보면 강남에 가보면. 그래서 이제 강남 공화국을 만든 거죠. 박정희가.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두환 정부인데요. 전두환 정부는 냉문탕을 막 오갔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좀 올라가면 좀 조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경기가 좀 시들하면 부동산을 통해서 부양을 하고 이걸 이제 오간 정부가 전두환 정부고요. 자,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가 나옵니다. 노태우 정부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당시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엄청 폭등하거든요. 엄청 폭등합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상승률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정부가 주택 200만 호 건설. 이때 일기 신도시가 나오는 거죠. 그쵸?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5개 지금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토지공개념 3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오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정책 조합이 잘 된 거죠. 잘 돼서 사실 이때는 공급도 정말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공급도 많이 늘렸고 그 다음에 토지공개념 3법으로 수요도 많이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과 때문에 이건 굉장히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노태우 정부가 뭐 군사정부이긴 했는데 잘한 게 많은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이제 대응을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효과가 한 10년 동안 지속되는 거죠. 김영삼 정부는 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의의 이치가 이제 노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다스린다는 건데, 근데 한 게 없는 게 잘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대체로 보면 정부가 그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유혹을 받거든요.
근데 김영삼 정부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좀 평가해 줄 만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91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해서 한 10년 동안 계속 안정됐어요. 사실 이런 시기가 별로 없었죠.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김대중 정부인데, 김대중 정부는 DJ가 너무 이게 뛰어나신 분이긴 했는데, 부동산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물론 외환위기라고 하는 이제 미중의 경제위기가 있긴 있었지만, 그걸 너무 빨리 벗어나려고 욕심을 많이 부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버블을 막 일으켰죠. 버블을 일으켰는데 3대 버블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플라스틱 버블, 카드죠, 카드. 신용카드.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는 막 길거리에서 카드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는 다 외상이잖아. 외상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막 뿌리면 그 당연 온도에는 당연히 막 사람들이 그냥 긁을 테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은 높아질 거예요. 근데 다음엔 어떡하죠? 그러니까 자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카드빚을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발행을 해줬단 말이에요. 대학생도 막 그냥 길거리에서 막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이제 괴로웠죠. 그쵸? 카드채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벤처버블. 예, 벤처버블. 지금 뭐 기억도 아슬아한데, 새로운 기술 이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새로운 기술. 그냥 막 인터넷 전화 막 이런 거 가지고 몇십만 원 갔어요, 그런 게, 주가가. 예, 매출 얼마 되지도 않는 게. 그런 거 많았습니다, 엄청. 근데 벤처버블 같은 거는 사실은 그게, 명함이 있는데, 사실 이게 나쁘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버블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정신도 괜찮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저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나쁜 게 이게 부동산 버블이죠. 그러니까 DJ 때 부동산 관련된 규제는 다 풀었습니다. 다 풀고 사실상 이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냉정히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과거 같은 영화는 없는데 도곡동의 타워팰리스가 처음 이제 본격적인 의미에서 주상복합의 시작인데 타워팰리스 처음 분양받은 사람은 양도세를 면제받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기라는 괴물을 이제 DJ가 풀어준 거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하고 맞물리면서 노무현 정부 때는 뭐 이제 광풍이 붑니다. 광풍이 불어서 노무현 정부가 아무튼 뭐 필사적으로 애를 쓰긴 했는데 버블 세븐 위주로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운동 시작한 게 한 15년 됐는데 참여정부 그러니까 강남도 사실은 한 2001년? 2년? 이때까지만 해도 진입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비싸긴 했어도. 강남이 싼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진입이 불가능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들어서면서 진입이 굉장히 어렵게 됐죠. 가격이 때 엄청 많이 올랐고 최근에 2차 폭등 겪으면서 이제 강남의 진입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해지는 이런 상태이죠. 강남에 지금 서초구에 아크로필리스라는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인데 그게 평당 한 8,10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한 26억 이 정도 하는 거죠. 32평이.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가 4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분양가 대비 딱 더블로 뛰었는데 근데 그런 거 이제 진입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데 이 당시에 철학이나 정책 조합은 굉장히 맞았다. 이건 저희가 다시 평가해줘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 투사의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어떤
그 유동성이 갖고 있었던 힘,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렸는데 그게 자꾸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걸 규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LTV나 DTI, 사실 이게 그때 도입된 거잖아요. 그걸 좀 빨리 더 선제적으로 좀 규제를 했으면 아마 부동산 시장이 2005년에 831 대책 나왔을 때 그 이후로는 좀 잡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늦게 들어오면서 2006년 가을에 부동산 가격이 이제 버블세븐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이제 이런 광풍을 맞았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아무튼 부동산에 관한 철학이나 정책은 굉장히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상적으로만 놓고 보면 노무현 정부 때 버블세븐 위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당시에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그거는 그냥 객관적인 통계로 증명이 돼요. 통계로 증명이 되고, 지난 한 20년 동안 선진국도 그렇고요. 신흥개발국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이렇게 장기 시계열로 쭉 펼쳐보면요, 가격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좀 자꾸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극도로 금융화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부동산과의 결합이, 부동산과 금융의 결합이 굉장히 고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만 하더라도 그 은행들이 전통적인 기업 대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자금 중개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게가 저축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기업에다 대출해 주는 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금융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영국 같은 나라도 은행이 대출해 주는 포션이 기업 대출보다 부동산 담보 대출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 보시면 상상을 초월해요. 이거 어떻게 살지 이렇게 싶을 정도예요. 예. 근데 그게 그 OECD 선진국만이 아니라 신흥 개도국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안 그런 나라가 오히려 좀 적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자꾸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출구를 못 찾고 굉장히 지금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생산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융, 그 다음에 이제 자꾸 투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도 다 그런 거잖아요. 다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이. 예. 그래서 이제 주거 자본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주거 자본주의.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사회적인 신분, 계급이 정해지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롯데캐슬 광고가 그거였잖아요.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이 누군지를 말해준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지금은 이제 거의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뭐 총칼 안 든 박정희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양반이 지금 교도소에 계시지만 아무튼 그 부동산 경기 부양하려고 애를 썼어요. 진짜 필사적으로 애를 썼는데 근데 실패한 거예요. 이명박 정부는. 왜 실패했냐? 2008년에 글로벌 그 금융위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가진 애를 다 썼는데 이게 2008년 가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워낙 이제 갑자기 발생한 외생 변수인데 그게 찍어 누르는 힘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뭐 투자를 하건 투기를 하건 그런 심리가 다 얼어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보면 강남도 가격이 굉장히 빠집니다. 예, 많이 빠졌어요. 이때 실제로 보면 강남 불패 이런 거 아니고요. 실제 이때도 많이 빠졌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그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미수에 그친 정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승만 정부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더 나쁜 게 이제 그 빚내서 집 살 것을 좀 강요를 했어요. 이게 정말 고약한 건데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관련된 규제는 다 풀었는데 딱 하나는 안 풀었습니다. 뭐냐면 대출 관련해서는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LTV나 DTI 이거는 이 비율을 완화시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조차도 이거까지 풀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좀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최경환 부총리 들어와서 이걸 풀죠. 이걸 풉니다. 그래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한 2009년 이후로는 계속 그 가격이 빠지거나 그 보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4년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예, 올라가기 시작해서 근데 이게 시장에 직접적으로 준 신호는 뭐냐면 최경환 부총리가 그 재건축 관련 규제를 다 풀고요. 다 풀고 그 다음에 LTV랑 DTI도 더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구랑 뭐 전 서울 사니까 잘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계속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빚내서 전세 살 거냐 아니면 빚내서 집을 살 거냐 이거를 이제 택일해라 두 개 다 싫잖아요. 근데 택일해라 뭐 이렇게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이제 4대강 같은 거 하지 말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공임대를 많이 지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한 20조 가지고 되는 돈을 가지고 위치가 좀 괜찮은 데다가 공공임대를 많이 지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세 가격 급등에 좀 버퍼가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쓸데없이 강바닥에 그걸 덮어붓는 바람에 이제 근데 사실은 그걸 바라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그 시장의 안정 이걸 별로 이제 그 정책 목표 자체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계속 올라야 되고 거래는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취하지도 않았겠지만 하여튼 결과는 굉장히 이제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방이 먼저 좀 올랐거든요. 먼저 올라와서 대구도 꽤 많이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이겠지만 대구나 이제 부산, 광주를 찍고 서울로 이제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13년이 저점이었고요. 14년부터 좀 올랐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14, 15, 16, 17 그다음에 올해 초까지 좀 올랐죠.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보합으로 돌아간 것 같고요. 그럼 문재인 정부는 방향은 잘 잡았는데 아직 뭐 갈 길은 좀 먼 것 같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가격이 오르니까 굉장히 당황했고요. 예, 그럼 명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표현을 했고 이제 파리 대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그 파리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파리 대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짜여진 정책이에요. 정책인데 그리고 이제 파리 대책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가 나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 부채 종합 대책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보유세 정도 남아 있는 셈이고요. 근데 올 초에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남 3구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요. 예, 여기가 보면은 한강을 끼고 이 강남을 마주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올라서 저도 이게 또 오르는 거냐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2차 대폭 등의 전조냐 아니면 이제 이게 그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밝잖아요. 예, 그런 거냐 약간 혼란스러웠는데 지금은 좀 약간 후자 쪽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은 이거 뭐 제가 다 매체에 기고한 건데요. 그 공급 부족 논의 계속 나옵니다. 예, 항상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에 대해서도요. 강남 가격 상승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건 제가 한겨레 20일에 기고한 글인데, 그 강남은 저는 이제 좀 약간 특별한 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남에 있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냥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예컨대 이제 보유세 같은 거죠. 그런 걸 환수하고,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것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양도세 같은 거, 이런 거 중과해서 강남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그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살거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냥 대가를 내게 하는 걸로. 근데 그 결과로 집값이 안정되면 그건 좋은 일이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책 목표가 강남 집값 잡는 게 아니고 불로소득 환수이고 그 결과로 가격이 안정되는 것. 그걸 노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매덕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보유세 예를 들어서 25억짜리라고 하면 시가 보유세 1%면 얼마입니까? 2,5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2,500만 원이면. 근데 그거 내고도 난 거기 살겠다. 아니 살라 이거예요.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 그거 가지고 정부가 좋은 일에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난 더 내고도 더 거기 살 거야. 아니 그럼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거기 30억 되든 40억 되든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 상한 비용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단호하건데 그렇게 설계를 하면 절대 강남 집값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 강남이 인프라가 압도적으로 좋은 건 맞아요. 맞는데 근데 섞여 있는 거죠. 인프라가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가 좋아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 들어가면 더 오를 것 같은 거거든요.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쓰러져 가요, 아파트가. 근데 가격이 지금 그게 재건축을 하면 평당 1억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정설입니다, 그게. 평당 1억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가라 이거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해서 내고 정부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 만약에 보유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년 2,500만 원씩 따박따박 내지는 3,000만 원씩 내면서 있겠다?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겠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거 엄청 꼼꼼하게 계산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불로소득 환수 장치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강남이 그러는 거지. 그렇게 촘촘하게 설계하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들어와서 살면 좋은 거죠, 정부는. 예.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 강의는 뭐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시간이 괜찮나요, 목사님? 예, 질문해 주시면. 예, 선생님. 세 가지요? 세 가지나 하세요. 예. 예. 예, 예. 예.
두 번째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해했고요. 그 세 가지 하셨죠, 선생님. 근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오늘은 교회니까 교회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성경에서 헨리 조지가 이 사람이 이제 영감을 얻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로크라는 사람인데요. 영국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연권 사상 이런 거 주장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제 권력 분립 이런 것도 이 사람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소유권의 정당성을 논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소유권의 정당성을. 그러니까 저는 그냥 로크의 생각을 해줄지가 좀 받았다고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로크가 소유권의 정당성을 어떻게 논증하냐면 셀프 오너십, 내 몸은 내 거죠. 그쵸?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도 굉장히 거센데 그게 뭡니까? 내 몸을 만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허락 없이.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거여서 그런 거죠. 셀프 오너십이에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논증이 불필요하죠. 이건 하나의 공리죠, 공리. 예. 내 몸은 내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자면 내 노동을 투입해서 만들어낸 생산물은 내 거죠. 그쵸? 내가 내 노동을 투입해서 만든 건 내 거예요. 그 결과물은.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논증이 불필요한 공리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로크가 소유권의 정당성을 논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로크는 토지 같은 천연 자원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봤어요. 이 사람도. 예, 그랬는데 근데 이제 로크가 당시에도 이제 주주들의 힘이 되게 셌으니까 이제 주주들이 이제 굉장히 압박을 하거든요. 로크를. 그러니까 로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로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크의 단서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와요. 로크의 단서라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공유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로크가 말을 했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일종의 후퇴죠. 후퇴라냐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의 사유를 인정을 해요. 로크가. 그러니까 자, 이해가 되시죠? 내 몸은 내 거고 소유의 정당성 말할 때 내 노동을 투입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도 내 건데 자, 그러면 그건 오케이. 자, 그러면 천연자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천연자원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같이 가져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로크가. 그러다가 지주들이 압박을 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내가 좀 양보를 하지 라고 해서 만든 게 내가 땅을 여기 있는 필지를 내가 소유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남아있으면 괜찮아 라고 이 사람이 후퇴하거든요. 그게 로크의 단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제 헌법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저의 권리가 보장되는 범위는 뭐냐면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제 권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렇죠?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지금은 근데 그런 토지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주인 없는 토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있더라도 그냥 뭐 살 수 없는 데거나 이용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루크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내가 사유하고 있으면 뭐 나의 죄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의 권리가 사실상 침해되는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헨리 조지식으로 말을 하자면, 근데 헨리 조지가 그거를 이제 몰수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하자고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 좋다. 그건 오케이, 좋은데 세금 형식으로 그럼 내가 그냥 그거를 환수해서 나누겠다. 왜냐하면 이 땅에 대한 토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주어진 것이니까 라고 이제 일종의 정책적인 우회를 한 거죠. 세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토지를 국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지금 이제 헨리 조지가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는 당연히 사유를 인정을 하고요. 토지 소유권을 박탈하자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또 몰수하자고 말한 적도 없고요. 단지 그러니까 헨리 조지식으로 말하자면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세금으로 걷자는 건데, 헨리 조지는 그걸 다 걷자고 했지만 지금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료 중에서 일부를 걷자고 말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토지 소유권, 토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지금 현실 어떤 사회주의권 남아있지도 않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근데 북한을 예를 들자면 거기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는 중국은 왜 이렇게 난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일종의 토지공공 임대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정부가 갖긴 하는데 임대를 해요. 그 개인이나 법인한테. 그러면서 임대료를 받거든요. 임대료를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잘못하는 게, 임대료를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너무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이게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이렇게 쭉 우상향하거든요. 지대도 따라서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임대료도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년 평가를 해야 돼요. 매년. 그렇죠? 매년 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거의 거두면 저런 일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계약할 때 있죠? 계약할 때 딱 일시불로 받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정부에서 실제로 걷어가는 임대료라고 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다 그냥 개인이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기가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매년 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거의 거두면 절대 저렇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예,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에 뭐 물어보셨죠? 보유세. 그게 결국에는 이제 2005년, 6년, 7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그거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자, 이제 보유세가 이게 소득세입니까? 소득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재산세예요, 재산세. 그러니까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그 사람의 담세 능력을 봐요. 그렇죠? 그 사람 소득이 얼마인지를 보고 걷는 세금인데, 이거는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보유세는. 그렇죠? 일단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 지금 종부세 내신다고 했죠? 예. 그럼 대구에서 종부세 내시면 굉장히 고가주택에 사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좋은데 나는 돈이 없어. 낼 능력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자산이라고 하는 스톡은 있는데 현금이라고 하는 플로어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예. 근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자면, 분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납부 유예할 수 있어요. 납부 유예자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소득이 없으셔서 보유세를 못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예컨대 선생님이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방법은 아는데 예. 그게 이제 제 말은 이 세금으로 가지고 무조건 때려가지고 그걸 잡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예. 지금 13년째 살고 있는데 예. 제가 값을 올려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잘못 써가지고 예. 올라간 거예요. 정책적인 요인도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볼륨이 엄청 커졌고 부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임대료가 높아진 탓이 제일 큰 거죠, 선생님. 그럼 이제 정부가 세금을 걷으면은 그걸 다 써야 되는데 쓸데없이 공무원 17만 명 늘었다 그러고 한 아, 그렇죠. 그건 용처에 대한 이제 불만은 당연히 가지실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아니 방법이 세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현대 국가라고 하는 게 현대 국가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세금 국가입니다. 세금 국가. 사실은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유권을 박탈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제 그 불평등도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투기적인 투기 수요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좋은 데 써서, 그 다음에 뭐, 우리 지금 한국 사회 양극화가 심한데, 그걸 또 완화하는 효과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엄청 이제 열받는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방법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사실 많이 그랬어요. 그 조중동에서 항상 강남에 나 여기서부터 30년 전부터 살았는데 나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올려달랬어. 그러면 팔고 나가라고? 왜 그래야 돼? 막 이런 거 되게 많아.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또 근데 강남에. 근데 한 명 딱 집어내서 아니면 또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막 하는데 방법이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다 명암이 있지 않습니까? 명암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 좋게만 하는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나쁘게만 하는 정책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없지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 목표가 맞고 그것 때문에 달성하는 공익이 훨씬 크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고 선생님께서도 그냥 좀 참아주십시오. 예,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거기 3개가 있는데, 택지 소유 상한제는 위헌 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제, 그거는 헌법 불합치 판정 받아서 그것도 없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개발 부담금제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집값이 올라가지고 예. 5억에 산 집이 15억이 됐다 칩시다. 예. 그럼 10억이 남았잖아요. 예. 10억이 남았으면 대충 한 50% 정도 좀 세금 되지 않습니까? 지금요? 예. 그렇지 않나?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과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게 최근에 이제 좀 올렸는데 그것도 이제 다주택자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최고 세율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그게 양도 차익이 10억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곱하는 게 아니고요. 뭐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다 빼주고요. 이런저런 병 다 빼주고 해주는 거거든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걷어가지 않습니다. 10억이 남았으면 예. 올랐으면 실제 어느 정도 가져갑니까? 근데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 다르죠. 예. 선생님 집이 15억 올라왔나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토지 공개에 이런 말씀하시는 그 보면 그 하나의 통치 원리에 좀 적합하고 예. 이런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나누어서 사는 그런 정신을 당연히 예. 저는 지금 개인 사업자인데 예. 저는 소득이 높아서 50% 정도 세금을 내요. 예.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화수목금토 쭉 일을 하는데 예. 실제 제가 세금을 내는 거 보니까 소득의 60% 정도 세금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년을 일하면 6개월 벌고 6개월을 세금을 내기 위해서 버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우리가 노동을
네, 만약에 토지로 인해 가지고 가만히 올라간 것 같은 경우는 네.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당연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충분히, 그러니까 저희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의롭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스티스란 말 하잖아요. 정의.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고 할 때 그게 그 어떤 생산에 기여한 자가 기여한 몫을 가져가는 게 정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일종의 노력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헨리 조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러니까 헨리 조지가 그 지대만 세금을 걷자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득세 걷지 말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노력소득이니까 그거는 정당하다고 본 거죠. 그 대신에 이건 불로소득이니까, 이건 사회가 만든 거니까 다 걷어야 된다는 게 헨리 조지의 그 간명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게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요. 복잡한 얘기긴 한데,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지금 그 부동산이나 저희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식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 안 하거든요. 과점주주 아니면 양도차익 과세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이 말이죠. 아니, 잘못된 거죠. 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 법에 예, 소득에 있는 데는 다 세금을 걷어가면서 예, 예. 오히려 노력을 하지 않는 데는 이렇게 안 걷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그렇게 방치하냐, 그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정의 그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고요. 자원 배분도 굉장히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일하시는데 소득세 막 가져가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아, 그래서 그건 좋은 일입니다. 예, 그건 근데 매우 드문 예고요. 다 사라지거든요. 사라져서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소득세는 낮춰주고, 만약에 선생님은 이제 부동산이 얼마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 근데 그걸 나누어서 다른 사람하고 정부에서 또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바로게만 쓴다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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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정부에서 바르게 썼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고 또 네, 네, 법에 규정이 있으면 네, 저는 주식 잘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게 있으면 규정에 있는 대로 예, 사람들이 들고 네, 교회가 들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나라에서는 규정에 있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 그 규정에 있는 대로 집행을 안 함으로써 있는 소실을 네, 모두 법이라는 걸 가지고 오히려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법도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고치고 해야 되지만 실제 있는 법을 가지고 세무서나 뭐 국세청 이런 사람들이 어떤 데는 했다가 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문제 아니냐. 예, 예, 맞습니다. 맞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경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산에 대한 과세 아닙니까? 그건 일종의 자산에 대한 과세거든요. 이것도 이제 불로소득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주식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도 그렇고. 근데 여기다 과세하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소득세 뭐 그건 내라 그러면 뭐 내지 뭐 이러는데, 자산에 과세하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정부가 역대 정부들이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아니, 당연히 노력소득에는 과세를 적게 하고 불로소득에 과세 많이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가 그걸 제대로 못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또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에 대해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자고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점주주들은 내요, 양도차익에. 근데 지금 주식 거래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양도차익 많이 발생해도 세금 안 내거든요. 양도세 안 냅니다. 그러니까 거래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거의 과세하자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 말씀은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그러니까 헨리 조지가 사실은 그거를 가장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노력소득에는 다 면세. 근데 불로소득, 그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에 다 과세. 이게 이제 헨리 조지의 가장 심플한 아이디어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전히 현재도 유효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토지 수요가 줄어들 텐데 그럼 부동산 가격도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한 지역이 생길 거고요. 그런
어떻게 이루어져 가게 될지에 대한 그런 약간 미래에 대한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인구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상수이죠. 그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상수인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게 해마다 좀 약간 이게 변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올해가 정점으로 보통 보거든요. 정점으로 보고 이제 내년부터 내려간다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그리고 이제 인구 총수는 이제 한 10년 후에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총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일할 사람이 이제 전체 그 인구 중에서 생산이 가능한 사람이 올해 정점이고 내년부터 내려가는 거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인구의 감소, 특별히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통 예상하는데 안 그런 나라도 많아요. 안 그런 나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좀 약간 특이한 경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 일본은 이제 부동산 버블의 붕괴 이후에 아직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일본은. 근데 그런 나라는 좀 드문 케이스고요. 다른 나라들은 별로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이게 저도 좀 보니까 통계를 인구가 줄었다고 특별히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수급, 인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긴 한데 요인인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제가 보기에는 역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유동성이 너무 과잉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요. 대한민국만 해도 10년 전에 비해서 그 현금하고 현금성 예금, 그러니까 그걸 M2라고 하는데요. 그게 딱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시중에.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나요? 모르겠지만 나는 왜 없나 이럴 수 있지만 하여튼 돈은 엄청 많이 풀렸어요. 2배가 풀렸어요 지금 M2가. 예. 근데 그 돈이 대체로 보면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금리는 너무 낮고 하니까 부동산이나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금융의 역할, 유동성, 과잉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같은 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캐나다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좀 이상하잖아요. 거기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중국 사람들 이렇게 산다는 막 사재기를 한다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반지의 제왕 영화 봐서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뉴질랜드를.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렵고요. 근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게 각국의 부동산 정책을 봐도 우리가 저 나라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라고 할 만한 롤모델이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부동산 버블, 가격 상승, 또 하락, 뭐 롤러코스터 이거로 엄청 시달립니다. 선진국도 다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뭐 북부에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안 그랬냐? 그런 나라들도 비슷합니다. 그런 나라들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가 이게 붐앤버스트로 꺼지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하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이 못한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 불로소득을 얼마나 환수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GDP의 30% 정도 됩니다. 이걸 이제 영아이 그럼 얼마나 환수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이제 연착륙시킬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설계 어떤 이제 그 조합 이거 설명은 다음 주에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이념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고 그렇지만 제가 오늘 강의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방식에서는 좀 더 그게 잘 맞게 좀 사회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예. 뭐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아무튼 대한민국이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이제 박정희식 모델을 말씀드렸지만, 그게 시대적 한계? 뭐 이런 거 당연히 있겠죠. 근데 박정희식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고도의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완전 고용, 그쵸? 그 다음에 자산의 계속적인 상승, 소득의 빠른 증가, 그리고 정년의 보장. 사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복지국가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냥 그 길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외환위기 전까지, 97년 전까지만 해도 다 고용됐고요. 그 다음에 정년 거의 보장됐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나 자산도 빨리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국가가 굳이 복지국가 안 만들어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각계약진으로 살 가능성이 컸던 거죠. 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이랄까요? 어떤 시민들의 집합적 요구라고 할까요? 이게 아주 강렬하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외환위기 지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죠. 유효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지금 20년 동안 그걸 못 찾고 있는 거죠. 못 찾았던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각계약진. 이건 이제 안 된다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그냥 가족 단위로 살아남는 방식을 취했던 거잖아요. 그런 노선을. 근데 이제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그냥 어영부영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패러다임을 찾아야 되는 거고, 패러다임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저는 그게 이제 기본소득이 됐건 아니면 다른 것이 됐든 일종의 그런 사회적인 대타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이제 자산가 계급의 일정 정도 양보를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서 동의도 구해야 되겠지만, 이러면서 사회적인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절박히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건 또 앞으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대로 이런 패러다임으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건 불가능하고요. 안 그러면 지금처럼 그냥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더 이상 안 되는 거고, 지금 벌써 이제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하여튼 좀 협의를 통해서 지향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을까요? 네. 너무 많이 돼서. 네, 맞습니다.